불가능합니다. 지금 착륙하면 전원 사망입니다. 영하 23도, 순간 풍속 초속 35m. 30년 경력 조종사도 포기를 선언한 순간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99초 후 착륙 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 가동 완료. 사우디 최고 항공공학 교수 파이살 알마디는 그날 자신의 30년 지식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착륙 99초 전 한국은 이미 8개 활주로를 분석하고 60개 부서를 연동시키고 소방차 8대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사우디 최신 공항에도 없습니다. 교수는 왜 귀국 후 국제학회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그날 밤 관제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마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30년입니다. 보잉 항공사에서 7년, 에어버스에서 5년, 그리고 사우디 국영항공 안전책임자로 8년을 일했어요. 지금은 후학을 양성하며 국제항공안전학회 중동지부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였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항공안전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 중 한 명이었죠. 주제는 중동공항의 최신 안전장치였어요. 특히 우리 사우디의 킹 압둘라지즈 국제공항과 새로 문을 연 홍해 국제공항의 첨단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고요. 회의가 끝나고 공항 대기실에서 동료 교수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뮌헨 공대의 한스 교수가 물었어요. 파이살, 중동 공항들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나?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레이더 장치, 자동 제설 장비, 첨단 소방 장치까지 모두 유럽제 최고급입니다. 프랑스 툴루즈 대학의 피에르 교수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장치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모두 유럽과 미국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국제 기준을 완벽히 따르고 있어요.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소형 항공기였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조교 2명과 연구원 1명이 동행했죠. 리야드까지는 약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편안한 여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륙 전 기장이 인사를 왔습니다. 사우디 국적의 25년 경력 베테랑이었어요. 교수님, 날씨가 좋습니다. 순조로운 비행 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비행기는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제네바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기내는 쾌적했어요. 가죽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꺼냈습니다. 회의에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유럽 공항들의 새로운 안전 절차, 미국 연방항공청의 최신 규정, 일본 공항의 지진 대응 체계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조교 1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공항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한국 공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 크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장치는 잘 몰랐죠. 글쎄, 아마 일본이나 싱가포르 수준이지 않을까? 아시아 공항들은 대체로 비슷하니까. 제 답변은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럽기만 해요. 비행기는 터키 상공을 지나 카스피해 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종석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항로를 약간 수정합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남쪽으로 우회하겠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항로 변경은 흔한 일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몰이 아름다웠어요. 구름 위로 황금빛과 주홍빛이 펼쳐졌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성공적이었어. 중동공항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제 30년 경력과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중동공항 체계가 얼마나 초보 수준인지 깨닫게 될 줄은요. 중국 상공에 진입한 건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난기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컴퓨터가 무릎에서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기장이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띠를 착용해 주십시오. 예상보다 강한 기류를 만났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25년 경력 기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이상했어요. 짙은 회색빛이었고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보였죠. 정란운이었습니다. 뇌우를 동반한 위험한 구름이에요. 부기장이 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한파가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지금 중국 동북부 전역에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기에 시베리아 한파라니요? 부기장이 판형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기상 레이더 화면이었죠. 중국 동북부가 온통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영하 23도, 순간 풍속 초속 35m, 가시거리 200m 미만. 수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원래 항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폭풍 중심을 관통해야 하는데 위험합니다. 우회하려면 연료가 부족합니다. 부기장의 답변이었죠. 저는 30년 경력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비상사태예요. 연료는 얼마나 남았죠? 제가 물었어요. 약 40분 치입니다. 30분 안에 어딘가에 착륙해야 합니다. 조종석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허락을 구했고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종석에 들어가니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계기판에 여러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기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공항들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삿포로, 센다이, 도쿄 모두 안 됩니다. 한파가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요? 제가 물었죠. 이미 폭설로 활주로가 마비됐습니다. 베이징은요? 다시 물었어요. 기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연료가 부족합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인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35분 거리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라. 그곳 공항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장이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주파수를 맞추고 교신을 시도했어요. 인천 관제탑, 여기는 사우디 전용기 SV-2847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연료 부족과 기상 악화로 긴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기장의 영어는 또렷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7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SV-2847,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제사가 갑자기 아랍어로 말을 바꾼 겁니다. 기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관제탑에서 아랍어라니? 그것도 리야드 방언이 섞인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기장도 놀란 표정이었죠. 현재 위치와 연료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관제사가 영어로 되돌아와 물었습니다. 기장이 답했어요. 현재 서해상공 120km, 고도 8000m, 연료 38분치 남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제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2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초를 세고 있었어요. 30초, 40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 50초가 되었을 때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SV-2847, 99초 후 3번 활주로 착륙 가능합니다. 풍향 북서풍 초속 28m, 기온 영하 18도, 활주로 상태 양호. 제설 완료 예정입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9초 후라고요? 지금 인천공항도 폭설이 내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99초 만에 제설을 마친다는 거죠? 기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확인합니다. 정말 99초 후입니까? 기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관제사는 단호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99초입니다. 지금부터 거꾸로 세겠습니다. 98, 97, 96.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는 온통 어둠이었어요. 폭풍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정말 저 아래에 공항이 있을까? 99초 만에 준비가 완료될까? 기장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은 하얗게 변했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교들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60, 59, 58. 관제사가 거꾸로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제 30년 경력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30, 29, 28. 갑자기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활주로였습니다. 그것도 한 점 눈이 없는 깨끗한 활주로였어요. 10, 9, 8. 양쪽으로 붉은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도등이었죠. 5, 4, 3, 2, 1. 착륙 허가합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정확히 99초였어요. 그리고 활주로는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수백 개의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99초 전에는 폭설이 내리던 활주로가 착륙 순간에는 완벽하게 깨끗했다니요. 창밖을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방차 8대가 활주로 양쪽에 일렬로 서 있었어요. 빨간 경광등이 폭설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그 뒤로 구급차 2대, 제설차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SV2847,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유도 차량이 안내하겠습니다. 경납고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노란색 유도 차량이 앞에 나타났어요.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전광판이 깜빡이고 있었죠. 비행기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공항을 관찰했어요.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모든 활주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폭풍이 몰아치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설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각 활주로마다 다른 항공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7시 20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항 직원 10명이 도열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직원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귀빈 서비스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놀라셨죠?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99초 만에 활주로를 준비했습니까?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저희 운영 체계입니다. 비상 연락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60개 부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제설팀, 소방팀, 의료팀, 정비팀 모두 사전에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는 거죠. 60개 부서가 동시에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우디 최신 공항도 15개 부서를 순서대로 연락하는데 60개를 동시에 움직인다니요. 네, 교수님. 저희는 4세대 통합 관제 체계를 운영합니다. 컴퓨터 자동 장치가 기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활주로를 선택하며 각 부서에 자동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사람 관제사는 최종 확인과 조정만 하죠. 귀빈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따뜻한 실내였고 아랍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전용기는 지금 정비 중입니다. 엔진 점검에 약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히 쉬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팀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관제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99초 만에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 팀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보통은 허가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께서 항공 전문가시니 특별히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차량으로 관제탑까지 이동했어요.
폭설 속에서도 공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3분마다 항공기 한 대씩 착륙하고 이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관제탑 승강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원형 공간이 나타났고 360도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초대형 화면 60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관제센터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훈입니다.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김 센터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어요. 99초 대응 절차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 있죠? 그는 중앙 조종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에는 실시간 자료가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풍속, 풍향, 기온, 가시거리, 활주로 온도, 제설차 위치, 소방차 위치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상 상황이 접수되는 순간 컴퓨터가 12만 개의 과거 자료를 분석합니다. 김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재 기상 조건과 맞춰서 가장 안전한 착륙 시간을 계산하죠. 오차 범위는 앞뒤로 3초입니다. 앞뒤로 3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 최신 장치도 오차가 30초인데 3초라니요. 네. 그래서 저희는 95초가 아니라 99초를 약속합니다. 4초의 여유를 두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관제사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센터장님, 중국 항공 CA-183편이 비상 상황입니다. 유압 문제로 긴급 착륙 요청 들어왔습니다. 김 센터장이 즉시 대응했어요. 현재 위치는 서해상공 90km, 고도 6000m입니다. 연료는 50분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그러자 60개 화면이 일제히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부서 이름이 떴죠. 제설팀, 소방팀, 의료팀, 정비팀, 보안팀. 모든 팀에 자동 연락이 갑니다. 김 센터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각 팀은 사전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이게 99초 대응 절차의 핵심입니다. 화면을 보니 실제로 공항 곳곳에서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개미 군단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충돌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CA-183편 105초 후 5번 활주로 착륙 가능합니다. 관제사가 중국 항공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숫자 세기가 시작됐죠. 100, 99, 98.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105초 후에 착륙할까? 반신반의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30년 경력의 항공 전문가로서 이런 운영 방식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60초가 지났을 때 5번 활주로가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90초가 지났을 때 소방차들이 위치를 잡았어요. 100초가 지났을 때 항공기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5초,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중국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105초. 오차 없이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운영 체계였죠. 김재훈 센터장이 저를 다른 화면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입체 그림으로 인천공항 전체가 구현되어 있었어요. 8개의 활주로가 모두 보였고 각 활주로마다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번 활주로는 제설 중, 2번 활주로는 사용 가능, 3번 활주로는 정비 중, 4번 활주로는 사용 가능.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각 활주로 주변에 있는 장비들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통합 관제 체계입니다. 김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모든 장비의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고 중앙 컴퓨터가 최적의 배치를 계산합니다. 사람은 그저 확인만 하면 되죠. 사우디에는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각 부서에 무전으로 연락하고 수동으로 배치합니다. 시간이 최소 15분은 걸리죠. 15분이면 너무 깁니다. 김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항공 비상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3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그는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건 기상 예측 장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반도 주변의 구름 움직임이 모에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분 후, 5분 후, 10분 후 예측까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3분 후에는 풍향이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뀝니다.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그러면 3번 활주로가 최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미리 3번 활주로 제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리요? 아직 비상 상황도 없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비상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2개 활주로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99초 대응이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사전 준비가 완벽하다는 거였죠. 예측하고 대비하고 실행하는 체계. 이게 바로 4세대 공항 운영 방식이구나. 그때 한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센터장님, 일본 항공 JL95편 기상 악화로 우회 요청입니다. 김 센터장이 즉시 답했어요. 7번 활주로 배정. 15분 후 도착 예정이죠? 네, 정확히 14분 38초 후입니다. 김 센터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7번 활주로 팀 준비 시작. 화면에서 7번 활주로 주변으로 차량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설차, 소방차, 유도 차량까지 마치 무용처럼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하루 평균 4건에서 5건의 비상 상황을 처리합니다. 김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폭설, 강풍, 기체 결함, 의료 응급 등 다양하죠.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99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5년간 1825건의 비상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사우디 최신 공항의 비상 대응 성공률은 85%였어요. 그것도 자랑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100%라니요. 비결이 뭡니까? 저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김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훈련입니다. 저희 직원 500명은 매월 200회의 모의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연습하죠. 매월 200회요?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사우디는 분기별로 10회 정도 훈련하는데 한국은 매월 200회라니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비상 상황이 일상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죠. 근육 기억처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는 화면들을 다시 봤습니다. 60개 화면, 8개 활주로, 수백 대의 장비들. 모든 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동의 어떤 공항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김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평범한 공항이었죠. 하지만 2006년 큰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사고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비상 착륙하던 화물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우리는 깨달았죠. 준비되지 않은 공항은 살인 무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정부와 공항공사가 합심했습니다.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이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10년간 완벽하게 만들었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최신 장비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년간 시간과 노력과 실패를 투자해서 진짜 안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관제사가 또 보고했습니다. 센터장님, 러시아 항공 Su-154편 엔진 고장 신고입니다. 김 센터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위치 확인. 동해상공 150km, 고도 9,000m. 연료는 45분치. 김 센터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체 비상 2단계 발령. 화면들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더 높은 경보 단계였습니다. 엔진 고장은 가장 위험합니다. 김 센터장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정확한 착륙 시간 예측이 어렵죠. 하지만 저희는 준비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부서가 최고 긴장 상태로 들어갔어요. 소방차가 8대에서 12대로 증가했고 구급차도 4대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의료진도 대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Su-154편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관제사가 러시아어로 교신했습니다. 저는 또 놀랐어요.
러시아어도 구사한다니요. 왼쪽 엔진 완전 정지. 오른쪽 엔진 출력 70%. 조종 가능하지만 불안정. 러시아 기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20초 후 2번 활주로 착륙 가능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관제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120, 119, 118. 숫자 거꾸로 세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러시아 항공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비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60초가 지났습니다. 이번 활주로가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 소방차 12대가 양쪽에 도열했고 구급차들도 대기했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항공기가 최종 접근 중이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지만 관제사는 계속 안내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10, 9, 8, 7. 항공기가 활주로 바로 위에 왔습니다. 6, 5, 4. 바퀴가 내려왔어요. 3, 2, 1. 착륙.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들이 즉시 뒤따라갔고 비행기는 천천히 멈췄습니다. 완벽합니다. 김 센터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승객 탈출 시작. 의료팀 대기. 화면에서 승객들이 비상탈출구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가 검진을 시작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상신고부터 완전 대응까지 정확히 120초였어요.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교수님. 김 센터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저희 인천공항입니다. 99초는 약속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승객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저희 존재 이유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동 공항들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를요. 하지만 한국은 생명을 지키는 걸 자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 진짜 좋은 공항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러시아 항공기 사고 처리를 지켜본 후 저는 완전히 한국 공항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재훈 센터장에게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센터장님, 이 모든 장비들은 어떻게 조종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60개 부서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엄청난 조율이 필요할 텐데요. 김 센터장이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천장부터 바닥까지 서버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저희 중앙 두뇌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컴퓨터 서버입니까? 제가 물었죠. 네, 하지만 보통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동 학습 장치입니다. 20년간 쌓인 12만 건의 비상상황 자료를 모두 학습했어요. 12만 건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도 모두 입력했습니다. 외국 공항의 사고 사례까지 다 모았죠. 그래서 이 기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한 직원이 판형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산식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계는 8개 활주로의 1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만 가지요? 네.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시정, 활주로 상태, 장비 위치, 항공기 종류, 연료 상태, 승객 수. 모든 변수를 조합하면 1만 가지가 나옵니다. 기계는 0.5초 만에 최저간을 찾아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사우디 최신 공항에도 이런 장치는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도 생기죠. 사람 판단도 중요합니다.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기계는 보조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해요. 하지만 기계가 계산해준 자료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가 벽에 걸린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건 저희 훈련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각 점마다 날짜와 시간, 상황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폭설 비상 착륙, 대응 시간 97초. 2021년 7월 22일,
엔진 화재 비상 착륙, 대응 시간 102초. 2023년 11월 8일, 유압 고장 비상 착륙, 대응 시간 95초. 저는 기록들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100초 전후였어요. 단 하나도 12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연습과 준비의 결과였죠. 교수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 센터장이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실제로 99초가 아니라 75초 만에 준비를 끝냅니다. 나머지 24초는 안전 여유분이에요. 75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99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기 조종사들의 심리를 고려한 겁니다. 너무 빨리 준비됐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하거든요. 99초라고 하면 적당히 긴장하면서도 믿음을 가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계산한 거였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관제사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센터장님, 신입교육생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교수님, 신입교육과정도 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답했어요. 우리는 옆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훈련장이 나타났어요. 실제 관제탑과 똑같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신입 관제사 10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에는 교관 한 명이 서 있었고요. 오늘은 폭설 비상 착륙 상황을 연습하겠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에어프랑스 AF237편, 파리에서 서울로 오는 중 폭설로 시정. 100m, 풍속 초속 40m 상황입니다. 시작. 버튼이 눌러지자 화면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실제 비상 상황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났어요. 신입 관제사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AF237편,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한 신입 관제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교관이 즉시 멈춤을 외쳤어요. 목소리가 불안합니다. 조종사가 더 불안해집니다. 다시. 교관의 목소리는 엄격했어요. 신입 관제사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AF237편,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좋습니다. 계속.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습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같은 상황을 5번 반복했어요. 처음엔 실수가 많았지만 5번째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대응 시간도 처음엔 180초였다가 마지막엔 105초까지 줄어들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교관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6개월간 매일 이런 훈련을 받을 겁니다. 1000번 이상 반복할 거예요. 지겹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우디 신입 관제사는 3개월 훈련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모의 훈련도 한 달에 한두 번이죠. 하지만 한국은 6개월간 매일 훈련시킨다니요. 김 센터장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반복을 추구합니다. 1000번 반복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2000번 반복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반복이 비결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재는 필요 없습니다. 반복하는 평범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관제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가 배움이었어요. 3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김 센터장이 물었어요. 오늘 보신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자동화입니다. 60개 부서가 버튼 하나로 동시에 움직이는 게 놀라웠어요. 김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진짜 비밀은 자동화가 아니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가 관제사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비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저희는 20년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우디는 최신 장비를 샀지만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장비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항의 수준은 건물 크기나 장비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헌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어쩌? 비상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복귀합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집이 공항에서 10분 거리거든요. 일부러 가까운 곳에 이사했죠. VN 235편 현재 위치는? 김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서해상공 80km, 고도 7000m입니다. 기체 전체에 얼음이 끼었습니다. 날개 결빙은 매우 위험합니다. 김 센터장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양력이 떨어져서 추락할 수 있거든요. 빨리 착륙시켜야 합니다. 93초 후 4번 활주로 착륙 가능합니다. 관제사가 베트남 항공기에 알렸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숫자 세기가 시작됐어요. 90, 89, 88. 저는 이번에도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93초 만에 될까? 어제 2번 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60초가 지났습니다. 4번 활주로 제설이 완료됐어요. 소방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커다란 송풍기 같은 장비가 활주로 옆에 설치됐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빙장치입니다. 김 센터장이 답했어요. 뜨거운 바람을 쏴서 기체에 붙은 얼음을 녹입니다. 착륙 즉시 가동할 겁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항공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 아래로 내려오는데 날개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얼음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10, 9, 8. 항공기가 활주로에 가까워졌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애를 먹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5, 4, 3, 2, 1.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송풍기가 작동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항공기를 감쌌어요.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기체가 깨끗해졌어요. 완벽합니다.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93초였어요. 다시 한번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단 한 번도요? 김 센터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이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태풍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는데 저희가 104초 걸렸어요. 99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매년 8월 15일마다 그날 상황을 재현하며 연습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5초 차이로 자책하다니요. 사우디라면 104초면 대성공이라고 축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도 실패로 여기고 있었어요. 교수님, 김 센터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매일 실수합니다. 작은 실수들이죠.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1일 개선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미 12개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7시 15분 3번 활주로 제설차 배치 2초 지연. 원인은 운전자 교대 시간 중복. 개선한 교대 시간 3분 앞당김. 오전 8시 22분 소방차 5호 출발 1초 지연. 원인은 시동 문제. 개선한 시동장치 점검 주기 단축. 하루에 12개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건 오전 것만입니다. 저녁이면 30개쯤 됩니다. 김 센터장이 답했어요. 1초, 2초 차이지만 저희는 모두 기록합니다. 쌓이면 큰 차이가 되니까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사우디는 큰 사고만 기록합니다. 작은 실수는 넘어가죠. 하지만 한국은 1초 차이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99초 체계의 비밀이구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공항 곳곳을 둘러봤어요. 제설 차량 관리소, 소방훈련장, 의료센터, 정비경납고까지. 어디를 가든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
제설 차량 관리소에서는 24대의 제설차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모두 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왜 시동을 켜놓습니까? 제가 물었죠.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겨울철엔 24시간 시동을 걸어둡니다. 비상 상황에 즉시 출발하려면 예열이 필요하거든요. 시동 거는 10초도 아깝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원쯤 듭니다. 하지만 승객 한 명의 생명보다 소중한 돈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돈을 건물에 썼습니다. 화려한 터미널, 거대한 면세점, 호화로운 귀빈실. 하지만 한국은 돈을 안전에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승객이 모르는 곳에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김재훈 센터장과 김민수 팀장이 전용기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교수님, 배운 게 있으셨습니까? 김 센터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30년 경력으로 보증합니다.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고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 움직이는 차량들, 착륙하는 항공기들. 모든 게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우디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보고하겠다고.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리야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인천공항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99초 60개 부서 100% 성공률.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흘 후 킹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였어요. 준비한 발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발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발표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네바가 아니라 인천공항 이야기를 준비했죠. 30년 경력 교수가 이틀 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를요. 회의실에 20명의 교수가 모였습니다. 학장님도 참석하셨어요. 파이살 교수, 제네바 회의는 어땠습니까? 학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학장님, 동료 교수님들. 오늘은 제네바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무너진 이야기를요.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부터 99초 체계까지 모든 것을요. 99초요? 한 교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제설만 해도 10분은 걸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관제탑의 60개 화면, 일렬로 선 소방차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입체지도. 교수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비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교수가 물었어요. 우리도 최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국은 20년간 사람을 키웠어요. 저는 훈련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매월 200회 모의 훈련, 6개월 신입교육, 하루 30개 개선 사항 기록. 교수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10회 훈련하고 신입은 3개월 만에 현장 투입하고 개선 사항은 큰 사고 때만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학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파이살 교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인천공항과 교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내서 배우게 해야 해요. 둘째, 사우디 공항 직원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셋째,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체계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계산한 수치를 말했습니다. 5년간 약 2천만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교수들이 쑥쑥거렸습니다. 비싸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 공항 건물 하나 짓는데 10억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서 일할 사람을 키우는 데는 얼마를 썼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학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공항공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받아들여질까?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사우디 공항공사 사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파이살 교수님 제안서를 봤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99초 체계, 훈련 방식, 개선 문화까지. 사장님은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셨어요. 교수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한국 협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이사회 날이 왔습니다. 20명의 이사진 앞에서 다시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상도 보여드리고 통계 자료도 제시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체계가 사우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 맞습니까?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도 50년 전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하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공식 결정된 겁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우디 공항공사 임원 5명과 함께였습니다. 김재훈 센터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7일간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관제, 제설, 소방, 의료, 정비 모든 분야를 보실 겁니다.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관제탑이었어요. 사우디 임원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99초 체계에 놀랐습니다. 둘째 날은 훈련장이었어요. 신입교육 과정을 보고 모두 감탄했죠. 셋째 날 제설 차량 관리소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왜 24시간 시동을 걸어둡니까? 연료가 아깝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똑같이 답했습니다. 승객 한 명의 생명보다 소중한 돈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임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잘못된 곳에 썼습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안전은 형편없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승객을 생각하고 우리는 외양을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7일간의 연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김재훈 센터장이 우리를 불렀어요. 어떠셨습니까? 배운 게 있으셨습니까? 임원 대표가 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어요. 김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20년 전엔 똑같았습니다. 사고가 있고 나서야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즉시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한국식 훈련 체계 도입, 99초 대응 목표 설정, 전 직원 재교육. 언론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왜 갑자기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힘들다고요. 저는 직원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공항 직원들은 우리보다 10배 더 훈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설명회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공항의 비상 대응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5분으로 줄었어요. 아직 99초는 아니지만 큰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인천공항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목격한 헌신. 모든 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요. 6개월 후 두바이에서 국제항공안전학회가 열렸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800명이 넘는 전문가가 모였어요. 저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 제목은 인천공항의 99초 혁명 4세대 공항 안전의 미래였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영상자료, 통계, 인터뷰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긴장됐습니다. 800명이라는 청중, 그 중에는 세계 유수 공항 책임자들도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장면은 제가 비상 착륙하던 날 밤 영상이었어요. 폭설 속 활주로 99초 거꾸로 세기, 완벽한 착륙.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항공 안전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세계 100개 이상의 공항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 인천공항만큼 완벽한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관제탑에 60개 화면이 나타났어요. 이건 4세대 통합 관제 체계입니다. 60개 부서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인공지능이 최저간을 계산하며 사람은 최종 판단만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3번이나요. 다음 화면은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매월 200회 모의 훈련 6개월 신입교육, 5년간 1825건 비상상황 처리 성공률 100%.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 아닙니까? 100%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인천공항 공식 통계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책임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항을 만듭니까? 저는 물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24시간 시동이 걸린 제설차들이었어요. 한국은 연간 3억 원을 써서 제설차 시동을 켜둡니다. 왜일까요? 10초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10초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해졌어요. 저는 결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중동 공항들의 평균 비상 대응 시간은 12분입니다. 유럽은 8분, 북미는 6분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99초입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10배에서 20배 느립니다. 숫자가 화면 가득 떴습니다. 중동 12분, 유럽 8분, 북미 6분, 한국 99초. 비교가 극명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20년 뒤처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도 50년 전엔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킹압둘라지즈 공항 개선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간의 변화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 대응 시간. 아직 99초는 아니지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우리 공항을 사랑합니다. 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사우디 공항, 두바이 공항, 도하 공항.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안전을요. 외양이 아니라 실력을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결국 800명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우리 직원들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한국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 나라 공항 책임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김재훈 센터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6개국에서 공식 협력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답했어요. 센터장님과 인천공항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이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3개월 후 인천공항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99초 체계 국제 표준화라는 주제였어요. 20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재훈 센터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운 것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3일간 집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관제, 훈련, 장비 운영, 개선 문화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국제항공안전기구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 99초 체계를 국제 권장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년 전 폭설 속에서 비상 착륙했던 그날 99초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관제탑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재훈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1년 만이시네요.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세계에 알려주신 거죠. 저는 관제탑 창가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이 한눈에 보였어요. 8개 활주로 수백 대의 장비, 끊임없이 이착륙하는 항공기들. 모든 게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60개 화면에는 실시간 자료가 흐르고 있었어요. 관제사들은 침착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20년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젊은 관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일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매일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항공 뉴스를 검색했어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99초 체계,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중동 6개국, 한국과 공항 협력 협정 체결. 프랑크푸르트 공항, 인천 벤치마킹 선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세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지했습니다. 한국을 몰랐고 인천공항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99초가 가능한지.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사람, 건물이 아니라 안전, 외양이 아니라 실력. 이게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저는 내일 사우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제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99초,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20년의 노력. 그것이 저를 바꿨고 중동을 바꿨고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공항 공사 사장님이었어요. 파이살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항 개혁에 50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100명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99초까지 가려면 아직 멉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30년 경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센터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99초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위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관제탑에 서 있었어요. 60개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관제사들이 침착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99, 98, 97. 생명을 지키는 거꾸로 세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